자, 안녕하세요. 국수카페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임진왜란 관련된 평가평가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그 103페이지 46번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46번 같은 문제 보면, 그, 임진왜란 정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건데요. 그, 가와 나에 들어갈 그 명칭을 써보라는 건데, 가는 이제 정묘외란 때, 직산 전투에서 이 조명연합군이 격퇴를 했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유재란 때 이제 또 그 유명한 것이 뭐죠? 명랑대천에서 그 울퉁목에서 이제 격파를 해서 그 당시 이제 일본의 배들이 서로 올라가는 것을 차단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밑줄 그 정비 내용 이제 이렇게 보면 요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말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가 이렇게 둘 사이에 4년 동안에 그 회담이 있었다고 했죠. 휴전회담. 그래서 그때는 싸움이 거의 없었는데, 이때 이제 훈련도감을 설치해갖고 군대를 편제하고, 그 다음에 소호법을 실시해서 지방군 제도를 편제했고요. 그 다음에 하포를 개량하고 조총도 제작을 했다. 특히 이제 조총 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항외들, 그러니까 이제 항복한 일본 군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체 조총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유재단 때 우리가 이제 일본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그 작가는 그 4년 동안에 후식기 동안 전열을 재정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총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조선후기 때 이제 보병들은 이 조총 부대들 다 가지고 있었죠.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 금성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성교과서 한번 찾아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금성교과서 107페이지 107페이지입니까? 170페이지네요. 예. 170페이지 그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170페이지 그 전난의 극복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정난의 극복 있는데 그 요 이제 후전기 동안에 일어난 내용들을 요 안에 중간 단락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소고법이죠. 소고법. 네, 기호신서에 있는 소고법. 그래서 이 소고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대를 편성을 했다. 이 소고법은 그 당시 강남에 출연했던 왜군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경험을 적어놓은 기호신서에 나온 부대 평제단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항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전번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70페이지 그 전란의 극복하고 소고법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수군과 의병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 조선은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명예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였으며 관군과 백성이 합심하여 행주 산성 등에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다. 이후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명과 경상도 해안으로 밀려난 왜군 사이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었다. 조선은 일본군을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였다.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군대의 편제와 훈련 방법을 바꾸었고 소고법을 실시하여 지방군 편제도 개편하였다. 또한 화포를 개량하고 조총도 제작하였다. 3년여에 걸칠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왜군이 다시 침입해왔다. 그러나 조명연합군이 왜군을 직산해서 격퇴하고 이순신이 적의 수군을 명량에서 대파하자 왜군은 남해안 일대로 다시 후퇴하였다.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소고법 명의 첩계광이 지은 기요신서에 나오는 군사 편제 방법으로
명확한 지휘 편제와 연대 책임을 강조하였다. 영장 통솔하에 0을 최상의 단위 부대로 삼았고 1형에는 5개사, 1사에는 5개초, 1초는 3개기, 1기는 3개대, 1대는 11명의 병사로 조직되었다. 예, 그 소고법은 이제 후대에 조선기에 소고군이라든지 뭐 훈련도감이라든지 이런 군대 편제 방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보면, 자, 거기 이제 그 47번, 아까 이제 읽었던 건데, 다음과 같은 군대 편제 방식이 무엇이며, 그 편제 방식이 적혀 있는 책의 명칭과 저자를 각각 써보시오. 자, 군대 편제 방식은 소고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호신서, 저자 척관계. 그래서 척관계나 기호신서는 좀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이거는 중국사하고 또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 북로 남해와 관련돼가지고 그 당시 16세기 때 그 후기 왜구들이 많았죠. 그 후기 왜구들을 격퇴한 사람이 척관계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만리장성 아시죠? 만리장성. 예, 그 명나라 지금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 세워진 만리장성은 아니죠. 명나라 때 그 당시 만리장성 쌓았던 사람도 이 척관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그 105페이지 그 53번 문제 볼게요. 자, 105페이지 5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총과 관련된 거예요. 조총. 그래서 이제 이 조총인데, 이 조총을 이제 만들 때 그 조총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입장에 볼 때는 진짜 조약한 무기지만 그때 이제 16세기 때 볼 때는 상당히 첨단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정들, 조립 가정도 있고, 그리고 이 가정 속에서 이제 뭐냐면 그 조총을 만들기 위해서 강산이나 이런 개발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철강산 이런 강산 개발도 같이 진행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고, 근데 이제 이때 그 만들었던 이걸 그 조총을 만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훈련도감이에요. 후에 이제 오군역으로 이제 확대되는데, 그래서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무기 있죠. 지금 무기는 군대에서 안 만들죠. 군대에서는 그냥 수선만 하고 실제로 어디서 만들어요? 방산업체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자체 무기도 만들고 군대에서,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뭐냐면 무기의 제조인 강산 개발도 같이 해요. 그래서 그 연강산, 그러니까 낙강산하고 은강산을 같이 하는데, 은하고 연은 같이 있어요. 납은. 왜냐면 은하고 납은 같이 붙어 있죠. 예. 그래서 17세기 때까지만 해도 여기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경정난 때 이때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훈련도감에서 중심한 오군영에서 이런 그 강산 개발을 같이 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넘어가지만 이 부분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 몇 페이지? 잠깐만요. 아이고. 126페이지인가? 48번 문제. 자, 이거는 뭐 임진왜란하고 관련 없는 문제지만 뭐가 이제 있냐면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외관계와 관련된 그 책과 관련된 이제 문제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다음 신숙주가 성종의 명을 받고 편찬한 내용의 일부다. 자, 이 책의 이름을 말해보고 밑에 있는 영주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요거는 그 해동제국기라는 책이에요. 신숙주 쓴 유명한 해동제국기인데, 해동제국기는 뭐냐면 해동이라는 것은 바다 건너죠. 동쪽에 있는 나라. 그 동쪽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그 기행군이다 이런 건데, 자, 이때 영주는 다이모죠. 다이모. 이때 다이모는 어떤 다이모일까요? 요 시기가 어느 시기죠? 일본의 무르마치 시대죠. 무르마치 시대요. 무르마치 시대 때에
그 다이모드는 어떤 다이모죠? 슈그 다이모 들어보셨어요? 네, 슈그 다이모. 그러면 슈그 다이모 다음에 전국지대 다이모드는 센가쿠 다이모, 네, 전국지대, 전국 다이모죠. 네, 그래갖고 요거 이제 좀 해동 제국기라는 책 이름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볼게 또 이제 112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112페이지 79번 문제 볼게요. 79번. 자, 79번도 책 이름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 15세기 말 때 최부라는 사람이 그 제주도에서 이제 그 나주도 가는 배를 타다가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가 거의 뭐냐면 떠밀려가지고 내려가기 시작해요. 해주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나중에는 이제 오키나와까지 갔거든요. 오키나와. 이게 안 나있지만 그래갖고 오키나와까지 가다가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서 명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 최부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있어. 이게 뭐냐면 포에록이에요. 해상에 떠서 기록한 책이라는 포에록인데 자, 의대 보면 당시 명나라 정치, 경제, 풍속 같은 것들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그 18세기 후반에 일본에 당토 행정기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다. 일본 지식인들이 널리 익혔던 책이 포에록이라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관련돼 갖고 비상교과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비상교과서 143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최후의 포에록 있죠? 그 포에록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1488년 최부는 제주도에서 나주로 배를 타고 오다가 새 높으면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중국 도장성 미나이현에 도착하였다. 최부는 이곳에서 명예관리 조사를 받은 후 일행 43명과 함께 대우나라를 따라 수저우, 텐진, 베이징을 지나 야오동 경유하여 148일 만에 귀국하였다. 최부가 귀국하자 성종은 그간의 상을 정리하여 보관의 명령을 내렸고 이에 최부는 이기영식에 빌려 표열력을 작성했다. 그런 당시 명예 정치, 경제, 풍속주의, 교통, 도회지 풍요 등을 상세히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식 수차 제작 방법과 이용법을 배워와 직접 시연하기로 했다. 표열력은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당토 행정기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였던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36번 볼게요. 36번. 자,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임진왜란의 영향과 관련된 거예요. 영향. 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원하진 않았지만, 일본에 여러 가지 이제 물자들을, 뺏겼고, 그 다음에 문물이나 이런 것도 또 전파됐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것이 뭐냐면, 도자기 기술, 도자기. 그래서 원래 일본의 그 도자기 기술은 상당히 미천했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도자기 기술자들이 일본에 잡혀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타 지역에 이상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평.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 끝나가서 거기에 아리토 도자기라는 유명한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리토 도자기가 유럽에 확산이 됐는데, 16세기까지만 해도 이제 도자기 시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근데 이때 이제 병자호란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중국이 망하죠. 명나라가. 청나라 넘어가잖아요. 혼란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그 당시 아리토 이제 도자기가 어떻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 인기를 끌게 되고 그 이후에 17세기 이후에는 도자기 하면 일본이 대표인 거야. 네. 그래갖고 일본의 도자기가 상당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38번 문제 보세요. 38번. 자, 다음 밑줄친 조충의 등장으로 전쟁의 승패의 중요시 여기는 요인이 무엇인지 바뀌었는지 말해보고 선에 나와 있는 부대의 구성원의 성격을 그 한 줄에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상계선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왕을 지칭할 때는 상이라고 해요. 황제나 항상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이제 도감을 설치하고, 도감이라는 것은 뭐죠? 그 임시적으로 이제 설치한 기관이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이제 유성률 도제를 놓고 삼아가지고 뭐 조총이나 창칼 이런 것들을 쓴다. 삼수병을 양성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훈련도감을 얘기해요. 훈련도감은 임진할 때 설치했던 그 임시 그 군사기관이죠. 근데 나중에 상사되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볼게 조총인데, 이 조총은 상당히 이제 그 당시 전쟁에 상당히 중요한 무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조총 때문에 깨진 거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조총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우리 조총에 대응하는 개인 학위가 없었어. 그래서 조총 없이 그 뭐냐면, 개기는 걸 뭐라고 하죠? 무대뽀라고 하죠? 무대뽀, 대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뭐냐면, 계획 없이 하는 사람 무대뽀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항해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조총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 전술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원래 조선전기 때는 보병이에요, 기마예요? 주력이. 기마병이죠. 왜냐면 우리가 그때 이제 좀 싸울 만한 애들이 여진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뭘로 바뀐 거야? 보병으로 바뀌어. 그래서 기마는 개인적인 어떤 기술이 되게 뛰어나야 돼. 말을 타고 말에서 무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활을 쏘고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익힌 게 아니거든요. 개인 역량도 되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개인 역량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좌우되는데 근데 조총을 중시한 보병은 경우가 달라. 이건 뭐냐면 조총은 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도공 같은 거 필요 없고 활 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한 위치에 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뭐냐면 팀워크를 이뤄서 그 총을 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때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의 어떤 뛰어난 능력보다는 이 조직적 부대 운영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군대도 싸움을 잘해가지고 군대가 운영되는 거 아니죠. 싸움을 잘하면 조폭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군인들 뭐야?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무기체제를 능숙하게 다루고 그 조직적으로 운영해야지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구성 성격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기마에서 조직적 보병 중심의 군대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어 놓으니까 또 누가 쳐들어온 거야? 북쪽에서 여진족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대응을 못하는 건데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기상교과서 1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훈련도구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조선 후기의 군사 훈련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 후기에는 조총이 군대의 주요 무기로 사용됨에 따라 개인의 무예 연마보다는 부대의 집단적인 훈련이 중시되었다. 반차도에 묘사된 것과 같이 당시 군대는 조총으로 무장한 보병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는 조총의 등장으로 전투에서의 승패가 군사의 개인적인 무예보다는 조직적인 부대의 운용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는 이제 반차도라는 건 뭐냐면 군대 행렬도예요. 예, 그래갖고 뭐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북인 강해군 정권이 나오는데, 강해군 정권과 관련돼갖고 인조반정과 관련돼서 좀 이제 두 번 나왔고, 예전에 또 강해군 정권의 그 자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인연 영향과 관련돼서 또 나왔고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강해군 정권 시기 때 집권 세력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강해군과 관련돼서 한번 통론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요. 3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강해군과 함께 또 관련돼서 그 밑에 인조 관점까지, 인조까지, 병장로까지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자, 외단의 영향을 이제 좀 읽어보시고 각자. 자, 뒤에서 쭉 넘어가고 몇 페이지가 316페이지. 병자오단 이렇게 부원 316페이지 보면, 자, 외단 중에 명예세력에서 벗어난 여진족은 강대한 세력은 성장했고 후금이 건국대로 명을 압박했다. 자, 이때 이제 조선에서 선조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강해군은 내정과 외교에 훌륭한 솜씨를 가지게 되는데, 그는 주제학적 사기 정치가 부국강정의 무력하다고 보고 북인을 등용하여 정통 주제학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가운데 성곽과 무기를 수비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편, 전쟁으로 피폐된 사업을 제거하고 국가 수입 증가해서 양전 사업을가 호적 정리를 했다. 이거는 이제 강해군이 이제 사트 시대를 봐야 돼요. 강해군은 선조의 여러 아들이죠.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적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남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떻게 왕이 됐냐? 어떻게 왕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세자를 이제 체포 안 하려고 했죠, 선조가. 한참 끌다가 임전이 일어나니까 서울이 이제 함락하기 전에 그때 가서야 이제 강해군이 세자에 책봉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따라 우주 갔다가 아버지는 의주에 있고 자기는 분주를 만들어가지고 분주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이제 전설 누리고 다녔는데, 그때 손을 맺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북계통의 이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 사람들과 이제 뭐냐면 같이 이제 활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이 대북계통의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북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북이죠, 대북. 예. 그래서 이제 대북계통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등용했고, 이 사람은 이제 되게 신뢰주의 외교를 이제 펼쳤던 건 뭐냐면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이죠. 전쟁을 겪어봐서 이 사대론이나 명분론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책 자체가 되게 시종적이고 실리적인 정책들을 나갔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저 이거 아까 이제 읽었던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복구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성곽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무너지고 양정이나 호륙 같은 것들이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후복구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는 또 누가 와요? 후금이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성곽이나 이런 것도 수색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교에 있어서 이제 왕조교체라는 그 당시 왕조교체는 이제 중국이죠. 영종교체이겠죠. 심지어 중립외교를 전제했다. 그 중립외교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명이 이제 후금을 치기 위해서 조선의 원병을 요청했을 때 이 강해군은 강홍림에게 1만 명의 병사를 주어서 출병했어요. 그래서 형세를 강마와 항별 정화도 밀령을 내림으로써 명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후금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제 명나라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강해군이 그냥 우리는 지금 피폐했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거절했어요. 근데 몇 번 하다가 계속 거절하니까 명나라가 뭐야? 만약에 너희들이 안 도와주면 조선을 치고 청나라를 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강해군이 강홍림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1만 명을 군사를 모으고 했는데, 이때 이제 강해군이 강홍림이라는 사람을 이제 했는데, 이 강홍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장군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통역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역관 출신을 파견했다는 것 자체도 이 사람은 이제 전쟁보다는 좀 외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제 파견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형세를 강마에 항별 정화도 했다, 밀령을 내렸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연려시 기술이라는 책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보고 적당히 보고 항복을 해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역사 사실은 아니에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적당히 싸우고, 뭐냐면, 최선을 다해라.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지,
이게 뭐 요거 보고 뭐 항복해라 뭐 밀령내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뭐냐면 그 여유당전 거기 연료시 기수에 나와 있는 건데 연료시 기수는 이제 노동계통의 산업이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게 못 돼. 여기는 강해구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쓴 이윤이 쓴 책이기 때문에요. 자, 뭐 하여튼 그 강홍리는 이제 일단 출정해서 서울 전투에서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병력을 거의 뭐냐면 한 3분의 1, 반 정도 잃고 그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보고 항복해라고 하는 뭐 한글 정했다는 건 좀 약간 말이 안 돼. 왜냐면 그 바에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항복을 해버리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근데 후군과의 그 합병 오래가지 못했고 인조반정으로 강해군은 쫓겨나죠. 자, 인조반정의 명분이 뭐예요? 강해군의 중리정책을 비판한 거잖아. 그 다음에 칙령 배금 정책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그 인조반정이라는 그 정책을 통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또 명분 자체가 뭐예요? 지금 칙령 배금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중립정책을 몰려 넘어가죠. 칙령 배금 정책을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가도에 모문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모문영. 이 모문영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명나라 장군이에요. 명나라 장군인데 좀 허풍이 심해가지고 그 강해군 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무슨 일을 터뜨렸냐면 여기 이제 이때 이제 그 후금이 세력을 성장했고 요동을 점령했어요. 원래 요동은 명나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문영이 그 요동을 수복하겠다. 그러면서 그 요동의 그 요동반도 저쪽 안쪽에 있는 진강이라는 곳을 공격을 했어. 점령을 했어. 근데 문제는 그곳이 그 점령하면 뭐해? 외딴 곳은 다 포위돼 있는데 그냥 그만 뺏겼죠. 그러니까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냐면 압록강 쪽으로 넘어온 거야. 조선 쪽으로. 그리고 조선의 압록강 그 해안 쪽에 그 강변 쪽에 대포를 설치해놓고 그 청나라에 대포를 쏘면서 너희들 이제 두고 봐라. 우리가 요동을 수복하겠다. 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군 입장을 때 상당히 답답하죠. 되게 위험하죠. 왜냐면 잘못하면 요 사람 때문에 조선이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뭐 미사일 해가지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분위기가 나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모문영을 철산 가도로 보내줬어. 그래서 가도에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묶어놓는 가도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모문영이라는 사람이 가도에 딱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역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후금이나 명나라, 조선을 상대로 밀무역을 해갖고 돈을 벌어. 또 한편은 그 당시 명나라 정부의 한간들과 연결돼가지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명나라 정부한테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요동반도를 수복을 하겠다. 그래서 청남 오당캐를 물리치겠다. 떵떵거려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그 병력이 있어야죠. 자, 하여튼 그 모모형이 그 가도에서 병력도 있고 뭐 여기에서 뭐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금 입장 때는 가도에서 명나라 세력이 뒤에서 배후를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후금 입장 때는 이게 되게 이제 뭐냐면 그 모모형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냐면 조선에서 이간의 난이 일어나요. 이간의 난이 아닌데 이간의 난에서 이제 거기 진압하고 나서 그 이간의 자녀 세력들, 이간의 아들이 후금에 가가지고 조선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침략의 구실을 이제 마련한 거야. 그래서 조선을 공격하면 내가 항도 역할을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이간의 난이 일어나고 이제 혼란 게 후금은 또 전쟁을 일으키죠. 처음으로 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뭐냐면 정무호란이야. 자, 정무호란은 이제 뭐 때문에 일으켰냐? 일단 정무호란은 그 후금이 명나라를 치기 전에 후방을 안정시키고자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 후금의 요구는 뭐죠? 명나라의 관계를 끊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후금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명나라하고 물자가 부족했어. 그러면 왜냐면 여진족들은 이제 농사를 별로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시장 개선, 조선을 통해서 물자를 공급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후금국이 쳐들어오니까 정부는 강화도를 피난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금이 이제
강화를 이제 응하니까 형제 맹약을 맺고, 그다음에 중국 조공과 국경의 간무역 조건을 해갖고 그 철군을 하게 돼요. 네. 자, 고엔이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군시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형제관계에서 군신관계를 요구하니까 그게 조선이 크게 반발해서 그 전국의 선전 조선을 내리고 그 청에 다양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 사신들 용골 때는 뭐야 쫓아낼 뻔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태종이 직접 신만을 이끌고 와갖고 조선을 공격하는 경자관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는 강화도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가지고 남한산성을 갔고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코리아에 한두 달 동안 버텼어요. 근데 그게 안 됐고 거기다 이제 강화도까지 함락하고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주정과 주하로 분열됐다가 인조가 이제 나와서 항복을 하게 되죠. 삼중도에서. 그래서 이제 조선은 청의 요구대로 그 청에 대한 신뢰를 이제 취하고 그 조공을 약성하고 명과 당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 칠 때 원병을 파견하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소현세자나 공림대군이 포로 잡혀서 이제 비운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이 두 번의 훈련을 해갖고 이제 호란으로 그 당시 서북 지방이 극심하게 항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중화 자칭했던 조선의 자존심이 실추가 됐다. 그리고 호종 때 어떤 북벌의 어떤 배경이 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으로서 이제 북벌 내용이 그 밑에 쭉 있죠. 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해군부터 해서 인조 때까지 정책들을 한번 쭉 통론해 있는 내용들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테마 27번 보죠. 자, 강해군은 이제 시기상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조선 후기로 알고 있는데 책에서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조선 정기로 분류하고 있어요. 조선 정기로. 그 예전에 양난을 계기로 해서 조선 정기, 후기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마치 외난, 양난, 그러니까 호란이나 외난 같은 외인의 입각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뭐냐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내인론에 입각해갖고 주로 이제 인조반정 있죠? 인조반정 이전을 조선 정기라고 보고 그러면 인조반정 이후부터는 뭐라고 보냐면 조선 후기라고 봐요. 그래서 교과서 그렇게 분류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강해군의 이제 내용을 볼게요. 강해군은 이제 그 외난 후에 집권 세력을 이제 등장했던 것이 북인이죠. 북인 중에 대북이죠. 그래서 이들은 의병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래서 특히 분주 이제 활동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주로 이제 대북 계통이었던 이제 그 정인홍이나 아니면 뭐 각제호, 이런 조직 계통이 이제 그 당시 강해군의 그 집권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북 정권은 그 당시 그 사대부의 다수 세력이 아니었어요. 소수 세력이었어, 소수 세력. 다수는 누구였죠? 이항하고 이합학 쪽이었죠? 그러니까 남인하고 서인 계열.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권한을 뭔가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혜택 변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혜택 변천은 뭐냐 하면, 이현적과 이항 있죠? 이현적과 이항, 남인계통이죠? 이항을 통화시키고, 문무종사에서 조식을 높이기 시작해요. 조식. 자기 스승이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상인들이 지지를 상실하게 했다. 특히 남인과 서인 입장할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이항 정도는 뭐 이해를 해. 이항은 서인이나 남이나 다 이제 존경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조차도 이항을 깎아내리고 조식을 높였잖아. 근데 조식은 그 서인의 남인 입장에 올 때는 듣보잡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리한 수를 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살인들의 지지를 상실했다. 그 다음에 폐모살제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폐모살제는 이제 뭐냐면, 자,
어머니를 피하고 누굴 죽이는 거야? 동생을 죽이는 거죠. 동생을.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누구야? 이목대비죠. 이목대비. 이목대비는 나중에 이제 선조가 그 임전 끝난 후에 이제 맞은 어린 신부인데 어린 부인인데 그 강해군이 쫄 때 계비가 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요. 예. 그런데 이제 이목대비가 누굴 냈죠? 영창대군을 냈죠. 그러니까 강해군이 이제 그 당시 세자 시기 때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야. 왜냐면 정통성 측면에서는 누가 더 강해요? 영창대군이 강하죠. 강해군은 첩의 아들이고, 첩의 아들은 후궁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군인하고 붙은 거고, 그 영창대군은 뭐예요? 정밀 아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군이하고 붙은 건데, 잘못했으면 영창대군한테 세자로 넘어갈 뻔했는데, 뺏길 뻔했는데, 이제 영창대군 나이도 어렸고, 영창대군이 나이도 어렸고, 또 그 선조가 병에 걸려서 죽게 돼. 그래서 선조가 이제 죽을 마당에 영창대군은 보다는 이제 그 강해군한테 목숨을 갖다 줘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강해군이 이제 왕이가 됐던 거죠. 그렇지만 영창대군의 존재는 항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강해군의 반대 세력들, 강해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강해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해군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영창대군을 내세워갖고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영창대군을 어떻게 하든 좀 한번 죽여보려고 이제 영창대군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이제 어떤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객추옥사가 일어났어. 객추옥사. 예. 칠서의 난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7명의 서인들이 그 당시 도둑질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보탐자 은을 갖다 파는 보충 장수를 습격해갖고 은을 강탈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칠서의 그 서인들이 이제 은을 강탈하고 그걸 뭘로만 하려고 했냐면 강해군을 죽이려는 어떤 자금을 만들려고 했다. 그 나중에 궁금 결과.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강도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영모 사건 확대된 거야. 근데 그 칠서 뒤에는 누가 있냐? 영창대군하고 이목대비가 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남인과 서민세력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폐모살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목대비는 그 당시 이제 유폐를 하죠. 그래서 오늘 어디냐면 어디 유폐되는 거야? 이목대비가 원래 덕수궁 아시죠? 덕수궁 정동근 행궁인데 예전에 거기에 유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창대군은 강화도에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방에 있다가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이 불을 떼가지고 죽이잖아요. 예. 근데 강해군은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예. 근데 이제 강해군의 암묵적인 어떤 승인안에 죽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인조반정의 명분을 제공됐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북인들, 그러니까 대북 정권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학연성이 비교적인 시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식 계열이 중심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서경덕 계열하고 훈척 계열들. 원래 이 훈척 계열들은 동인과 서인을 나눌 때 처음 이제 이때 동인과 서인을 나눌 때 서인의 북인 계열로 들어갔다가 다시 대북 계통을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북인도 그 당시 크게 두 개파로 나눠져요. 하나가 이제 대북하고 소북인데 대북은 조식 계열. 그래서 이제 강해군을 지지하고 훈척 계열 중에 현실주의자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북 같은 경우에 서경덕 계열이죠. 영창대군을 지지하고 훈척의 정치관념을 비판하고 순수성을 유지하는 명분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북은 나중에 다시 이제 청북하고 탁북으로 나누는데 특히 이제 탁북의 일부가 인조의 반정에 참여하게 돼요. 인조 반정에. 그래서 대북 계열과 소북 계열이 좀 경우가 다르다. 결이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같은 북이나도 모든 사람이 강해군 정권을 지지했던 건 아니에요. 대북 계열만 지지했다. 그리고 대북 계열 중에 상당수가
조식계열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강해군 때 집권세력으로서 어떤 세력이 있었나 물어보는 게 있어. 대북이죠. 근데 이 대북은 자기가 이제 그 살림 세력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북이 남인과 서인은 배제한 채 전제 정권을 해. 그러니까 소수 세력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북이 혼자 차지한 정권이 아니잖아. 그 세력, 살림 세력들, 양반 세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이 대북이라는 것은 이제 분단 정치 입장 올 때는 맞을까 안 맞을까? 이 분단 정치는 안 맞는 거야. 대북이 이제 전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맞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정치는 이제 크게 전후 복고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는데, 자, 거기에 보면 부국 강경 정책으로 전쟁 기간 동안 이제 양안이나 호적 같은 것들이 불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작성해서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청나라 침입을 대비하고자 성곽과 무기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궁궐 같은 것들을 이제 보수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 임진왜란 때 그 궁궐이 많이 없어졌어. 불타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 이런 거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선조가 이제 그 서울에 왔을 때 궁궐이 없는 거야. 거처할 수 없는. 그래갖고 그 당시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 있죠? 월산대군 그 집터가 되게 컸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행궁을 만들었죠. 인식 거처를. 거기가 전릉동에 있기 때문에 정릉동 행궁이라고 해요. 정릉동 행궁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고종 때 학대 개편된 것이 아간판전 이외에 학대 개편된 게 뭐죠? 덕수궁이죠. 덕수궁.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릉동 행궁은 너무 이게 작아. 그래서 이제 궁을 만들어갖고 왕권도 강할 그 권위도 내세울 수 있겠다 해가지고 궁을 만들었는데 보통 이제 그 조선 전기 때의 정궁은 어디예요? 정궁은 경복궁이에요? 창덕궁, 창경궁이에요? 경복궁이죠? 이궁은 창덕궁, 창경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복궁을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경복궁을 복원시키지 않고 그 이궁이었던 창덕궁, 창경궁을 복원시켰어. 그러니까 경복궁은 내버려둔 거야, 그냥.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뭐냐면 그 강해군이 그 뭐냐면 그 무당의 말을 좀 들었다고요. 풍수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토가 안 좋다. 궁궐토가 안 좋다 해갖고 창덕궁, 창경궁부터 이제 복원하고 경복궁을 그냥 내버려둔 거죠. 나중에 이제 언제 복원된 거예요, 이거는? 흥성대원 때 복원을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창덕궁, 창경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이것만 아니라 궁궐 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경희궁도 만들어. 경희궁. 지금 서울박물관 부근에 있는데 있죠. 경희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덕궁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궁궐을 3-4개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목사업이 그 뭐냐면 반대파의 명분이 된 거지. 지금 전쟁 끝난 후에 백성들이 어떤 필요할 때 왜 이런 토목사업들을 많이 하냐. 그래서 나중에 강해군의 이제 폐의에 대한 교수 내용 중에 이 토목사업 있죠. 궁궐 중심의 토목사업을 상당히 열거해놨다.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때 이제 강해군 때 만들었던 창덕궁, 창경궁이 뭐가 되는 거야? 정궁이 되는 거고, 이궁은 뭐가 되는 거죠? 경희궁이 되는 거죠. 이런 체제가 이제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정책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동의보감을 펼치는 만성 있죠? 그래서 동의보감은 누가 만들었어요? 허준이 만들었죠? 허준이. 그래서 이제 원래 동의보감은 자체는 그 원래 강해군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아버지 선조 때 이게 하다가 이 강해군 때 이제 완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의보감은 중국의 비싼 약재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값비싼 재료를 이용해갖고 치료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전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질병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상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고 이게 뭐 인구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고를 정비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임진왜란 때 정주 사고를 제외하고 다 불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회로 이 사고를 그 읍송해 두면 안 되겠다.
도시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춘추관 사고를 제외하고는 다 어디 올렸죠? 산으로 다 올렸죠. 네, 그래갖고 이제 사고를 정비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을 실시했다. 그래서 대동법이 이때 처음 실시한 거야. 근데 이때는 대동법이 확대되지 않고 일부 지역만 확대됐죠. 그래갖고 대동법이 이제 나중에 100년을 거쳐갖고 이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서 이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대외정책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명과 후금 사이에 그 뭐냐면 그 중립정책을 이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후금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명과 사대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이제 대륙의 정세의 어떤 뭐냐면 그 변화에 대처를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반대파들의 명분을 제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인조정권이 그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 명분 두 개가 있었죠. 큰 명분. 하나가 뭐예요? 폐모살제. 또 하나가 강해군이 은혜도 모르고 뭐냐면 청나라가 붙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일어난 건데, 자, 근데 이제 우리 입장 때 상당히 이게 강해군의 실외 정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죠. 외교적으로. 근데 그때 사대부들 입장부터 말도 안 되는 은혜도 모르는 그런 정책이 들렸다. 심지어는 이 강해군의 중립정책을 대북에서도 반대했어요. 대북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대북에서도 중립정책을 내세웠다는데 아니에요. 다 반대했어. 대북에서. 그래서 이 강해군의 중립정책을 하다가 계속 하니까 말년에 강해군 말년에 그 고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강해군을 그 사진 집권파들이 강해군이 싫어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을 많이 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무난하게 살면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 무난하지 못하면 그 싫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도 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문재인이나 뭐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지만 비토색도 많잖아. 그래서 문재인과 노무현은 막 싫어하는 사람 그냥 싫은 거야.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싫은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강해군이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날 폐모살제는 물론 폐모살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조선전기 때나 뭐 그 후에 왕들 보면 그 강해군보다 더한 사람도 더 많아요. 자기 그 뭐야 형제도 죽인 사람도 있죠. 세조 같은 사람. 그 뒤에 뭐 누구야 인조 같은 경우에 자기 자기 그 아들도 죽였다고 하는 설도 있고, 심지어 며느리도 죽이고 독살시키고, 그 다음에 저쪽 그 자기 그 손자까지도 저기 제주도에 외배해갖고 죽이게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이제 얘들은 양반이지. 근데 이거는 하나의 명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싫은 거야 그냥 강해군이.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일본과 기후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그 당시 어떤 세력이죠? 에도마코였죠. 에도마코. 그래서 원래 이제 강해군도 에도마코하고는 이제 교섭 안 하려고 했어요. 지금 임진왜란 직후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정서도 그렇고. 근데 그 일단은 기후협정을 통해서 국교가 다시 제기됐어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세화 문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피로인들 임진왜란 때 많은 포로들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이런 것들은 일본과 교섭을 할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 국제 정세 측면에서 보면 북쪽에 누가 있었죠? 지금 후금이죠. 그러니까 후금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근데 일본과의 관계도 흩어지면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남쪽과 북쪽에서 어떻게 돼요? 양면의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과 에도마코와 합치를 맺고 북쪽의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이런 뭐냐면 외교 관계를 다시 재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강해군 정책들 이제 좀 봤고요. 그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103페이지. 103페이지. 103페이지 48번. 자, 48번 문제 보면요.
잠깐만요. 이거. 자, 다음 기후의 밑줄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그 중국의 정세를 두류에서 서술해보고 이은의 발언의 배경을 당시 국내적 상황과 강해군의 외교정책 관련되어 두 줄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명나라 조정에서 우리나라 군사를 파견하기 청하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때 왜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군사력 원출 파견을 청했을까요? 17세기 초에 만주족, 여진족이 만주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후금하고 명나라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에 명나라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은 이게 원군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자, 우리나라가 너희들과 원래 원수진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겠냐? 지금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너희 나라에게 뭐겠냐? 자, 요 발언의 이제 배경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거는 이제 누가 얘기를 한 거냐면 강홍준이라는 얘기가 이제 교수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건 강해군이 국내적 임진왜란 때 파견된 사업을 복구하고 문물을 재정비하며 대의적 후금과 명나라에서 신중한 외교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명과 후금 사이에 전쟁을 하는 과정이 말려들면 그 국내에 전후 복구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인문은 누구냐면 강홍님이 나타나요. 강홍님. 그 강홍님이라는 사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사후 전투에 싸우다가 병력 한 3분의 2 정도 잃고 그 당시 이제 항복을 했죠. 근데 이제 강홍님이 항복하고 나서도 그 조선하고 후금을 연결하는 중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후금의 정세 같은 거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 조선에 알려주고 한때 또 뭐냐면 또 조선에 왔고 그렇게 이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좀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그 강해군이 강홍님한테 파견하기 전에 밀명을 내려가지고 봐서 적당히 항복해라 그런 내용을 했다는데 그런 내용을 안 했어요. 그런 내용은 연료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 믿을만한 게 못 돼. 그래서 예전에 NLL 반응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예전에 한번 그 대선 때 그 노무현이 NLL을 뭐 북한에 넘겨주겠다 그 해가지고 그 떠들어댔잖아요. 예. 그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 노동 측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60번 문제 볼게요. 60번 문제인가? 65번 문제네요. 자, 이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강해군 이전의 문제인데, 그 누르하치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건주의 그 병력 2만 명을 뭐냐면 파견해 도와주겠다. 선조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선조가 그것을 거부했죠. 그 요청을. 왜냐면 잘못하면 이 뭐냐면 그 건주의 병력이 오면 도움을 시켜 받을 수 있지만 뭐죠? 또 하나의 적을 우리 내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진족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를 했는데, 일단 이제 그 임진왜란은 누르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야. 왜? 명나라가 예전부터 거기 누룩한 도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진족들이 단합을 못하게 경계를 하고 견제를 하고 분열 정책을 취했는데, 그 명나라가 이제 한반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분열 정책을 잠깐 못했거든요. 견제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커진 거예요. 누르하치 세력들이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테마 넘어갈게요. 자, 테마 28번. 인조의 정책을 보죠. 자, 인조의 정책 부분은 이제 그 예전에 인조반정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병자호란 때 그 사대돈, 명문 쪽 사대돈을 형사국 쪽 사대돈과 비교하고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한번 보는데, 자,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인조 반정은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도입킬 반자. 그러니까 바른 것을 도입키다. 예전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바른 걸 도입키다. 그래갖고 이제 조선 역사에서 반정이 두 개 있었죠. 중종 반정과 인조 반정 두 개 있었는데, 그러면 조선에는 유교국가,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왕을 어떻게 신하가 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성리학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왜냐면 왕의 충성보다 더 상의 가치가 있어. 왕도 상강오륜이나 이런 것들, 유교적 가치관을 무시할 경우에 뭐야? 제거당할 수 있는 거죠. 왕도 왕조차도 왕조차 왕의 그 뭐냐면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제거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성리학적 국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치적 변화를 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 패덕한 왕을 몰아가는 게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반정이라는 것은 조선 시대에만 있는 거야. 보통 그 다른 나라나 그 전의 나라들은 이런 반정이 없죠. 왜? 그냥 왕조가 교체돼 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좀 특이한 현상들인데, 자, 배경을 이제 볼게요. 자, 전후 수주체의 지지부진과 그 수주체가 둘러싸고 내부의 이해관계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북 정권의 취약성이죠. 그래서 이제 대북 정권 같은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수파가 아니라 소수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뭐 남인과 서인들한테 그 같이 연합하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독재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뭐냐면 사림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직접적인 원인, 명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폐모살제, 그 다음에 명에 대한 의지를 명분을 저버렸다. 그래갖고 이제 일어났고요. 결과는 이제 강해군이 퇴위를 하고 인조가 이제 즉위를 하고 서인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서인을 보죠. 서인 집권은 이제 근데 서인들은 그 당시 그 대북 정권의 이제 문제점, 지 혼자 정치하는 걸 이제 보고 안 되겠다 해서 남을 같이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그 인조 반정 이후부터 그 다음에 그 예송 문제까지 서인과 남인이 같이 정치에 참여했죠. 이것은 분당 정치 기본이 시켜진 거죠. 그 분당 정치의 원리가 뭐예요? 성리학적 가치 질서 아래에서 서로 뭐죠? 상호 견제와 비판을 하면서 존재했던 거잖아. 그래서 인조반정부터 해가지고 그 예송문제까지를 어떤 시기라고 이제 보냐면, 앞에는 이제 형성기 1기라면 여기 정착기 예요. 그 분당 정치 정착기가 2기에 속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러면서 남인 사력과 공조를 통해서 전제와 독주를 경계했고 비판 세력들을 뭐냐면 공존시켜 분당 연합 정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양당을 이제 걷고 나서 이제 물론 뒤에 호란 뒤에 얘기지만 걷고 나서 조선이라는 사회가 뭐죠? 무너지기 시작해. 신분 질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지, 지배층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서인들이 같은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있는 남인들 끌어다가 손을 잡고 이런 위기를 타파하고자 했던 것도 그 배경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서인 정권이 장악하고 나서도 두 가지 원칙을 꼭 지켰어요. 하나는 뭐냐면 순유살림. 순유살림은 뭐냐면 초야 유생들의 공동층이 형성되어 정권 기반이 조성했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서인들은 뭐냐면 초에 묻히면서 그 벗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말해요. 처사들 말하죠, 처사들. 예. 그래서 이들을 청구를 통해서 많이 등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원은 이제 이들의 세력 근거지죠. 그래서 서원에서 이제 형성된 연원들이 또 중앙 정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산림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은 그 유명한 뭐죠?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 같은 사람이죠. 송시열. 자, 그 다음 국고문신이 있어. 국고문신은 뭐냐 하면 왕비는 꼭 어디 가면? 서인 가문. 그래서 서인 가문에서 배출하고 그걸 통해서 왕권의 어떤 그 지원과 이런 뭐냐면 왕과의 관계를 동독히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여론 지지 유도나 궁중보호 양성을 했는데, 그 국고문신은 끝까지 지켜져요. 예. 그 도중에 남인들이 집권할 때도 그 왕비는 이상하게 그 서인 가문에서 노군 가문 계속 배출이 됐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지켜졌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측면 배경 정책의 전환. 당연한 거죠. 명분 자체가 뭐예요?
지금 명에 대한 의지와 명분을 저버렸다는 거 아니야, 강해군이. 그러다 보니까 중립정책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칙명 백은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것이 이제 호난의 발생의 원인이 제공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의 관계를 좀 볼게요. 자, 청나라는 이제 그 당시 명나라와 대립관계였죠. 근데 그 명나라를 치기 전에 항상 조선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왜냐, 조선이 명나라하고 가까워지면 뭐야? 위험하죠. 조선이 명나라 조선 후방을 그래서 청나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방 안전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건든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복하는 목적보다는 명나라의 관계를 끊고 후방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묘관과 병정을 익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정묘관은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자, 인조반정의 서인의 친명 백은 정책,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명예 모무령이라는 사람이 가도에 주둔하면서 그 당시 그 명나라 조선 후금에 간에 청나라 간에 이제 뭐냐면 상강모욕을 하면서 밀모욕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항상 그 포멸적 뭐야 요동정벌을 외치다 보니까 청나라 입장을 때는 상당히 그 눈에 거슬리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간의 난. 아까 이제 이간은 이제 그 인조반정 공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큰 공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1등 공신이 책봉된 게 아니라 2등 공신이 책봉돼. 거기에다 병방까지 이제 뭐냐면 그 병방에 자천되거든요. 근데 또 거기다가 그 아들 문제로 해가지고 그 영모 사건에 이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돼갖고 그 병력을 끌고 공격을 한 거예요, 서울에. 그래갖고 한때는 한성을 점령하고 했지만 국방은 이제 중앙군에 의해서 정보군에서 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간의 그 자녀 세력들이 그 당시 후금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후금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간의 난 이후에 그 조선군대 군대 훈련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이동을 안 해. 훈련과 이동을 하려면 꼭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중앙정. 왜냐면 이간이 그 지방군을 이끌고 병정에는 병력을 이끌고 사복군을 이끌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동이나 훈련을 하면 잘못하면 누구 칠 수 있어? 인조 칠 수 있죠. 그 인조가 또 백성들이 그렇게 지지받는 그 정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도 안 시켜. 그 다음 무기 정비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특히 이간의 같은 부대는 그 당시 그 후금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거든요. 근데 그 부대가 반란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후금을 막을 수 있는 부대가 있겠어 없겠어? 평양대 없는 거야, 제대로. 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나라는 이제 명나라 싸우다 보니까 물자가 끊겨졌어. 그래서 이제 여진족들은 이제 주로 수렵이나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뭘 갖다 파냐면 조선이나 명나라에 주로 이제 그 가죽이라든지 짐승 가죽이라든지 인삼, 뭐 진주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양식 같은 걸 받아와요. 생활 필수품 같은 거. 근데 명나라 교육을 끊기니까 이제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는 자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조선과 이게 뭐냐면 국경 모욕을 통해서 그 물자를 이제 얻으려고 했다는 거. 자,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쩌다 이제 정묘가 일어났는데 경과는 후금이 침입해서 항해도 한 주까지 남하를 했고 물론 도중에 의변 하락을 했지만 크게 이제 뭐 기대는 그 미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모모형이 가도에 주둔했기 때문에 좀 위험해가지고 적당히 합평을 받고 철수를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형제 매약을 맺고 그 다음에 국경도시 개시. 개시는 이제 청나라와 그 당시 후금이었죠. 후금 간의 조선 간의 어떤 정신 무역을 해서 이제 후금이 원하는 물자를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중립정책을 유지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을 보죠. 자, 병자호란은 거기 이제 그 배경을 보면요. 후금이 그 홍타지가 등장하면 청우 국호를 개칭하죠. 이제 한국에 이제 되면서 그 당시 용골대를 파견해요. 용골대를 파견하고 이제 그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니까 조선이 거절을 해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열받은 그 당시 그 홍타지가 병력을 이끌고
한 10만 명쯤 병력을 꾸고 쳐들어오게 되고 또 그 당시 명나라 정부에 앞서서 후방을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죠. 자,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남한산성을 처음에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강화도 100개 끊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조는 남한산성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남한산성 피신하는 동안 주변에 이제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청나라군이 포위하게 돼요. 물론 지방에서 병력이 계속 올라와 지원군이. 근데 변변하게 청나라 군대들이 깨지게 되죠. 거기다가 강화도가 뭐죠? 강화도가 함락이 됐던 거야. 강화도는 그 당시 세자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강화도 지키는 장수가 제대로 방비를 못했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이제 여진족들은 수족민족이기 때문에 해전에 약하다. 제대로 해군이 없다. 조선은 해군이 강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정령할 때는 해군이 없었어. 근데 병자할 때는 해군이 생긴 거야. 왜 해군이 생겼냐면 그 다음에 모문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모문영이라는 사람이 가도에 있다가 원수만이라는 사람한테 죽게 돼요. 같은 명나라 장수한테. 그래서 이 모문영의 부하들이 대거 어디로 갔냐면 후금에 항복을 해버린 거야. 그때 이제 모문영 시하에서 해군이 청나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해군을 가지게 된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삼전도에서 이제 항복을 했다. 그때 이제 청나라와 싸울 때 주원훈과 척한훈이 싸웠죠. 그래서 주원훈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최병길 같은 사람이죠. 최병길. 척한훈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죠? 김사훈 같은 사막사들. 김사훈의 사막사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명분론을 중시했고 결국에는 주원훈과 이제 척한훈 이런 것들 대입을 해가지고 결국 누구가 정책의 선택했죠? 척한훈. 그래서 성리학적인 명분론을 중시하는 척한훈이 위원회 선택해서 청나라 싸웠지만 지게 됐다. 그러면 이 척한훈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성리학적 대의 명분론이야. 그래갖고 이제 청가의 하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나라가 망하더라도 청나라의 의지는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고려는 사대주의가 있었죠. 사대관이 있었죠. 고려도 사대관이라는 건 큰 나라 섬기는 건데 고려의 사대는 뭐야? 형세론적 사대론이죠. 그래서 중국의 주인은 계속 바뀌니까 형세에 따라서 이소사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섬기는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 주인이 오랑캐든 여진족이든 거란족이든 그 다음에 한족이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나라가 크고 그 나라를 섬겨야지 우리나라가 이득이 되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대주의가 아니라 뭐죠? 사대 정책이죠. 사대 정책. 자,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달라. 조선은 성리학적인 어떤 명분론을 내세우죠. 그래서 이제 조선전기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신하의 왕의 나라죠. 왕이고 군주의 나라고. 조선은 어떤 나라죠? 신하의 나라죠. 그러니까 신하의 나라가 군주의 나라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임진왜란 이유는 더 강했어. 이제 제조지인이라고 명나라의 은혜를 받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시 살았다. 그래갖고 이제 그게 더 강화돼서 명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부모의 나라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은 자식의 나라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효를 다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전자 후자 중에 후자가 더 강해진 거. 왜냐면 군신 간의 관계는 깨질 수가 있어.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깨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업적인 철륜이야.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입각해갖고 뭐냐면 명나라의 의지는 계속 지켜야 되고 청나라는 뭐냐면 청나라와의 어떤 하에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명분적 사대론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미동맹 강조하고 그냥 무조건 미국의 말을 듣겠다고 하는 분도 지금 뭐냐면 병자호란한테 대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후대 한 200년, 300년 후에 욕 되게 얻어먹을 거야, 아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자, 이렇게 깨지고 나서 명나라 당조를 냈고요.
그래서 청나라와 사대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인질이 이제 형성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인질이 잡혀가게 됐는데 뭐 사막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복림대군이나 소현세자 같은 그 인조의 아들도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청나라와 원조를 해주겠다. 원병을 명나라 싸울 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그 전쟁을 주도했던 왕과 집권 세력이 건의가 어떻게 될까요? 실추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껏 자기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겨보지도 않고 못하고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청나라에 끌려가고 이제 포로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의신이 전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몰락한 위신을 복구하고자 그다음 집권층을 내걸었던 것이 호종 때 뭐죠? 북벌론이죠. 이 북벌을 통해서 내부 불만을 외부 표출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북벌론은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청나라를 싸워갖고 이겨? 근데 이건 내부용이야, 내부용. 내부용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역사들 보면 강대국과 싸우자고 하는 논의들이 되게 많거든요.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지금 조선인민공화국도 그렇잖아요. 네, 미국과 싸우자고 하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그건 뭐냐면 외부보다는 내부용이에요, 내부용.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불만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무마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전쟁터가 된 건 아니에요. 임진왜란처럼. 주로 이제 어느 지역이 될까요? 평안도나 경기도, 항해도 지역만. 그래서 서북 지역이 확보가 됐고, 그걸 통해 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관련된 이제 형사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1페이지 보세요. 101페이지. 자, 10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몇 번이야? 101페이지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은 거. 71번인데 71번이 110페이지네. 110페이지. 이건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다음 밑줄진 성리학적 명분론이 조선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대외관계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조선의 성리학의 발전 방향 한 줄을 써보시오. 자, 사림은 성리학적 명분론이 구현된 조선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 성리학적 명분론이라는 것은 인간과 신하, 부모와 자식, 지아비와 지엄이들이 각자 지켜야 할 사회적 분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의무와 구분을 충실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리학적 명분론은 그 명분에 맞는,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주 내용인데 자, 이런 성리학적 명분론이 조선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냐? 자, 여기 보면 인격을 도용한 사족이 농민의 유교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회를 이상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의 양방 중심의 신분제, 남성, 장자 중의 가부장적 관계를 강조했죠. 왜냐하면 성리학적인 명분론의 관계는 항상 질서와 위계를 강조해. 질서와 위계를. 그래서 있고 대외관계에서는 중화를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모난결 배척하고 한인론적 세계를 형성했는데 특히 그게 이제 강했던 게 뭐냐면 병자원 때야. 병자원 때는 신하와 군신 간의 관계가 아니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 관계가 아니다 보죠. 절대적이고 천륜적인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화시켰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전 방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냐면 이제 그 내용이 있네요. 거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황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 학파와 관련된 발전 방향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되어 있고 그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엔 155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미래엔 155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이라는 내용이 있죠. 성리학적 명분론. 자,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립은 성리학적 명분론이 구현되는 조선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 성리학적 명분론이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지아비와 지엄이 등에게 각자 지켜야 할 사회적 분수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의무와 규범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명하국의 종적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이 안정된다고 여겼다. 이러한 논리에서 사립은 인격을 도야한 사족이 농민을 유교의 가르침대로 교화하며 이끌어가는 사회를 이상으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향약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라 양반 중심의 신분제와 남성 및 장자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등이 강화되었다. 대외관계에서는 중화를 존중하고 오량캐를 배척하는 화이론적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예, 거기 보면 5, 6년 시대에 충신도 해갖고 정몽주가 성주교에서 이제 죽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예. 근데 선주교에서 정몽주가 죽지는 않았어요. 이게 잘못된 그 뒤에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인데 정몽주는 원래 이게 성주교가 아니라 성지교거든요. 원래 이름은 나중에 성주교로 바뀐 건데 선지교에서 좀 가다가 부근에서 죽었어. 부근에서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뭐냐면 선주교에서 죽었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좀 쉬었다가 예성 논쟁으로 넘어갈게요.